네, 잠시 전에 뭐 대전 상암 이런 그 또 부동산 이야기 비슷한 얘기가 좀 나왔는데 네. 오늘이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지난 1라운드 아마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때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네. 이 두 석학분들이죠. 정말 대단한 분들이 이제 불꽃 튀는 논쟁을 좀 벌여주셨는데 저는 너무 기대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과연 오늘은 어떤 결론이 나올지 또 어떤 부분에서 충돌하시게 될지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오늘 토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J-에듀 투자자문의 고준석 대표님 그리고 연세대 정경대학원의 한문도 교수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요즘 한문도 교수님은 굉장히 아이돌이시죠? 한 3년 동안 굉장히 힘들으셨다가 아. 이제 좀 길을 펴고 계시고 전문용어로 저희 쪽에서는 수도꼭지라고 하거든요. 아, 네. 틀면 나온다고. 요즘 뭐 아, 네, 그 얘기 이제 좀 들었습니다. 네, 그만 매- 좀 나오라고 좀. 네, 하더라고요. 매체에 가리지 네. 않고 요즘 네. 뭐 공중파, 네. 뭐 유튜브 등등해서 워낙 교수님의 그 전망이 또 요즘 그대로 맞아가고 적중했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좀 찾는 것 같고요. 우리 고준석 대표님도 이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또 깊은 인사이트가 있으셔서 오늘 두 분의 말씀 한번 잘 저희가 들으면서 저희가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한번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부동산 가격 지난번에 오셨을 때랑 물론 이제 하락은 하락인데 네네. 분위기가 약간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뭐 정부 대책 같은 것들이 좀 나오면서 하락폭이 줄거나 혹은 뭐 거래량이 조금 늘거나 아니면 급매물 나왔던 게 싹 들어가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는 보고들이 종종 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황이 혹시 맞는지 아니면 그건 좀 뭐 아주 극히 일부의 상황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아니 그리고 네. 대표적으로 저부터? 둔촌 주고 네, 네네. 전주. 그거 1,400 그거 네. 네네. 미분양. 잘 안 될 거라고 했는데 꽤 인기가 많았었다라는 기사들을 좀 네네. 봤어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정리를 그때 했죠. 네. 그래서 분양은 다 됐으나 음. 그 정도면 선방했다가 예, 우리 교수님 맞습니다. 입장이셨고 그 정도면 아쉬웠다였던가요? 아니 선방했다가 제가 얘기를 선방했다. 네, 예. 네, 선방했다. 그리고 네. 교수님께서는 이 좀 정도 이건 미흡하다. 미흡하다. 네, 그렇게 그렇게 아마 답변을 결론이 하셨죠. 났었죠. 또 맞아요. 보시는 분이 또 네. 다르시구나. 네. 제가 기사를 잘못 본 건가요? 근데 네. 이제 오늘 발표가 90% 정도 계약이 네. 됐다라는 그렇죠. 발표를 네. 또 했어요. 그럼 잘 된 거 아닌가요? 잘 된 거죠. 이런 네. 시장 상황에서 지금 아. 분위기가 선방한 거죠. 다 죽을 거라고 분양 생각하는데 말고 계약 네. 총 계약 마지막까지 해보니까 90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나와서 우리 한 교수님하고 얘기했을 때하고는 시장 분위기가 조금 또 봄이 조금 또 다가오는 그러니까. 느낌이 예. 들고 실제 이제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은 네. 10월달에 지난 10월달에 거래량이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500건대였거든요. 완전 바닥이죠. 500건이요. 네. 원래는 얼마 정도 돼요? 이제 그 전에는 1000건대였다가 제일 많을 때는 뭐 10,000건이 넘거든요. 만 건이요? 예, 10,000건이 넘는데 굉장히 줄었었죠. 근데 500건이라는 숫자는 서울에 25개구가 있잖아요. 서울에 네, 네. 25개구가 구별로 두개 있는데 파는 거야. 구별로 이게 단지도 아니고 20건씩 거래됐다. 이렇게 이제 최저점을 네, 네, 찍었는데 네, 11월 달에 이게 이제 600건으로 그리고 올라오고요. 12월 12월 달에 이게 이제 또 800건대로 올라오고 약간 고개 듭니다. 오늘 현재 이게 이제 매매가 일어나면은 한 달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월 말에 거래한 사람은 2월 말까지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아직 집계가 안 됐는데 오늘 현재 서울 정보광장 부동산 정보광장을 보면은 1,066건이에요. 2배 늘었네요. 네, 거래량이 쭉 늘고 있죠. 어저께 우리 아파트 단지도 한 명 이사 왔어. 몇 달 동안 못 보다가 그래요? 한 집. 그런데 이 거래량 는 구를 보니까요. 네. 노원구가 약 한 90건 정도, 네. 송파구가 한 94건 정도, 강동구가 여기도 한 뭐 80여 건 정도. 네. 그래서 이 3개 구가 오늘 현재 거래량이 조금 가장 많이 되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이유는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신호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고 대표님이
굉장히 오래 이야기하시니까 네. 지금 한문호 교수님 약간 초조해하고 계신 것 아니, 같아요. 전혀 하지 전혀 않습니다. 아까 마우스를 막 뻥 누르시면서 충분히 네. 들어도 됩니다. 네. 뭐 어떻게 더 예, 말씀하시고 예, 한문호 교수님 굉장히 네, 너그러우신 분이라. 네. 아, 그래? 네. 안 교수님 제가 좀 더 마무리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실수요자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 네. 시장에 들어가는데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이제 시장에 들어가는 이유는 규제 완화가 많이 됐잖아요. 예. 됐는데 특히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대출 부분입니다. 대출 부분인데 작년 11월 대비해서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많이 떨어졌죠. 1.9 bp가 떨어졌어요. 19 bp가 그러니까 0.19% 포인트가 떨어졌어요. 지금. 190bp입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금융 당국에서도 네. 가상금리를 이제 조금 너무 많이 올리지 말아라. 장사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신규 취급하는 이런 이제 금리들이 지금 이제 뭐 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에 조금 이제 부담감이 조금 떨어지고 덜어지는 있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 분위기는 이렇게, 바뀌었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조금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폭이 조금 줄어드는 거. 줄어들고 있다. 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문호 교수님은 네. 요 정도는 뭐 그냥 잠시 데드캣 바운스 정도고 더 떨어진 거죠? 뭐 데드캣 바운스 답을 좀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둔촌중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둔촌중공부터 네. 갑니다. 90% 제가 불을 잘 계약됐습니다. 붙였죠. 90% 계약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물론 우리 고 대표님께서 이제 긍정적으로 네. 분석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남 4구고 네. 90%가 됐다는 건 대출 규제를 다 풀었잖아요. 다 풀고 전매 제한도 풀었기 때문에 네. 투자 환경으로는 거의 120% 환경이거든요. 전매 제한 완화도 다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속에서 90% 라면. 90%는 미흡하다 심하게 아. 예전 같으면 난리가 났어야죠. 줄 서고 뭐 이랬는데 심리가 사진이 아직도. 하나 떴더라고요. 줄이. 근데 네. 이게 뭐냐면 84제곱미터만 줄을 섰고 나머지 39, 45 이쪽은 아마 전멸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무순위 청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냥 통장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강남 4구도. 네. 이거를 이쪽 면에서 한번 봐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시장 상황은 이제 많이 급반전됐다는 기사들이 많이 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3프로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네. 100원으로 내려왔어요. 네. 많이 내려왔죠. 그렇죠. 200원이 됐어요. 네. 2배 올랐죠. 네. 2배 오른 거예요. 아직도 갈 길이 멀잖아요. 500원 가려면 그죠? 네. 네. 그 얘기부터 드리고 아.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그림이 연결이 되나요? 네. 네,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인데요. 제가 선을 2개 원놨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6,100건 정도가 서울 월 아파트 거래량. 아까 고 대표님 말씀하신 15,000건대입니다. 이때가. 그리고 보시면 쭉 내려와서 이제 작년 초부터 내려와서 거래량. 올 작년 하반기에 급격하게 내려왔죠. 네. 1,000대 이하로 역대 최저치가 6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노란 거 하나 올려놨잖아요. 1,500이라고. 네. 818이 이제 저번 달인데 네. 지금 1,004개인가 1,014개가 오늘자로 계약이 됐어요. 네. 그럼 2주 남았잖아요. 네. 토요일을 지나고. 네. 그러면 8주 중에 2주니까 25% 계산해서 추산해서 제가 예측치를 써놓은 거예요. 1,500개다. 1,500 정도 네, 될 그러면 것이다. 제가 선을 하나 하얀 거 걸었지 않습니까? 하얀 건 뭘 의미하냐? 시장이 그래도 움직인다라고 판단하는 선이라고 제가 선을 만든 거예요. 마지노에 저희가 3,000건. 아. 3,000건은 넘어야. 저건 넘어야 이제 반등이라고 기본적으로 본다. 사람들이 좀 시장을 아. 많이 본다라고 판단돼요. 근데 3,000건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다음 다음 달이 중요하고 그 다음 달이 중요한데 이게 추세가 이어지면 교 대표님 말씀이 맞는데 안 이어지면 말씀하신 데드캣 바운스겠죠. 바운스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게 뭐냐? 이 효과가 어떻게 나왔냐?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나왔잖아요. 특례 보금자리론. 그게 뭔가요? 네, 이게 1월 말부터 네. 아시겠지만 한도 5억으로 해가지고 DSR 적용 안 하고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본이 한 3, 4억 있던 분들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움직이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기 나타났겠죠, 조금. 그동안 근데 대출이 안 되던 분들이 네. 나는 3억 있는데 저 7억짜리 사야겠는데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못 DSR 때문에. 사다가. 아니 가격이 아니라 대출이 안 되니까. 근데 이거를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예외 조항을 둔 거예요. 네. 5억까지. 그러니까 이건 대출이 되는 거예요. DSR 자격도 적용 안 되게 하고. 좀 너그럽죠, 이건. 네? 굉장히 자격도 너그러웠던 거죠. 네, 소득 제한도 DSR 없앤다. 적용을 그러니까 안 받으니까. 네. 아무나 다 네.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마음 있는 분들이 됐다 난 이게 제가 볼때 이게 정도면 뭐냐면 사도 주로 되겠다. 떨어진 지역들에서 매매가 늘어났다고 봐요. 그 그림을 보여드리면 네. 제가 여기 보시면 야 이거 마우스밖에 안 되는구나. 아 이거 한참 내려가야 되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내려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 그림이 있죠. 네. 그림이 있는데 더 내려가나? 여기 이 그림입니다. 이거. 어떤 그림이죠? 이게 제가 네. 여기 보시면 날짜 2월 13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저 선을 그어놨어요. 이게 0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하락 상승의 기준점이에요. 네. 이게 1월 1일부터요. 어제까지 제가 뽑은 겁니다. 네. 서울시에 거래된 게 매매 건수를 가격의 변동폭으로 분산 점표로 뽑은 거예요. 보시면 이게 하나의 계약인데요. 자, 하락 거래가 얼마큼입니까? 더 많이 그냥 대충 봐도 뭐 한 7대3, 8대2 되겠죠? 뭐 넘는 것 같은데요. 네. 엄청 많죠? 네. 이게 하락폭을 둔화한 것이 네. 상승으로 가기는 역부족이라는 저 그림이 기준점은 나오는데 언제가 기준점이에요? 언제 이거는 가격이에요. 가격 밑에가 날짜예요. 보시면 여기 1월 1일이잖아요. 네. 여기 1월 1일부터 쭉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어제까지 있어요. 여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격이 거래가? 올랐다 내렸다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올랐다 내렸다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거래가 하나 거래가 됐는데 네. 직전 가격 대비 아. 마이너스 7억짜리는 여기 찍히는 거고 직전 가격 대비. 직죠. 그 다음 가격은 요거는 뭐 그전과 똑같은 건 여기 찍히겠죠. 이게 이제 직전 거래 여기 저 가격 변동치라고 했잖아요. 날짜. 네. 하나하나는 다 거래인데 어떻게 거래가 됐냐. 하락 쪽이 거래가 많이 됐다. 결론은 그죠? 뭐 그렇게 근데 맞죠? 네. 오른 것도 있네요. 지금 네, 뭐 그 와중에 오른 게 있습니다. 뉴스 봐도 막 부동산 다 떨어진다 하는데 오른 것도 있네요. 아 이거는 호황기 때도 내리는 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호황기 때도 10% 20% 내린 게 있어요. 네. 똑같은 하긴 논리고. 뭐 주식시장도 지수 떨어질 때 오르는 종목 있으니까. 네,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중요한 건 여기 잠깐 빈 건 설날. 그 전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시장상에 보시잖아요. 설날. 네, 설날이 여기 네. 조금 야, 뵀잖아요. 설 연휴에도 하시는 여기 좀 별로 없고 있긴 하네요. 날짜에 계약이 설날 마치고 가는데 흐름이 이렇게 되다가 특례보금자리로는 소식이 있으니까 물론 특례보금자리로는 심사를 한 달 정도 해요. 하지만 미리 신청을 하면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대충 감이 와요. 그분들이 이제 매수에 나섰는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가격 폭에서 요거 한 점은 빼면 매매 상승은 다 1, 2억 수준이고 하락은 5억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 네, 그림을 네. 우리가 잘 분석하시면 저는 말씀하신 데드캣 파운스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세 가격 하락이 보통 이제 매매 가격을 끌어당기거나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세는 혹시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전세도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혹시 준비되셨으면 여기 있습니다. 고 대표님이 보시면 말씀 주셔. 예. 전세 네. 하락폭 이렇게 있는데요. 인천, 부산, 대전, 광역시, 서울 여기 있다. 여기 보시면요. 제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전국입니다. 네. 그 저번 주 전세 가격이요. 다 더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세는 매매보다 더 하락했어요, 지금 분위기가. 네, 매매 가격도 중요한 거는 여러분 계속 하락폭을 줄였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네. 쭉 줄였어요. 이쪽 네. 전국도 수도권도 서울도 다 줄이다가 갑자기 매매 가격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아까는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도는 이때 내용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 거죠. 줄일 때. 잠깐 줄 때. 네. 지금은 이제 잘못된 기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다시 하락폭 증가죠. 그렇습니까? 분명히 데이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게 뭐냐면 기자분들이 쓰시는데 물론 최선을 다해서 잘 쓰시겠지만 팩트에 대해서 한 요인만 갖고 그걸 가지고 보이면 시청자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왜곡된 보도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모든 내용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네. 특히 일기신도시는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몇 개 글을 보여드리면 일기신도시면 일산, 일산, 분당. 네네 지금 이제 저거까지 나왔잖아요. 그 뭐죠 그 일기신도시 촉진법 만든다고 네. 그 얘기 네. 좀 띄웠잖아요. 네. 그 영양 인슨 일주 4일이가 끼거든요. 근데 하락폭이 더 큽니다. 성남 분당 보십시오. 이게 분당이거든요. 갑자기 더 내려와요. 더 중요한 얘기 뭐냐면 매물이 더 늘어났어요. 제가 매물이 쌓이고 체크한 있다. 거거든요. 그럼 뭐냐? 매도자들이 네. 미래에 대해서 더 올라가겠다 이 대책으로 네. 수요가 붙어서 이렇게 판단되면 매물이 늘 일이 첫 번째 없어야 되고
매매 가격이 내려올 일이 없어야겠죠. 네. 그럼 더 얘기 안 드려도 시장 상황 이해되시죠? 네. 아니 그 여기까지 하면 네. 우리 3% 시청자분들 다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우리 믿습니다. 한문도 교수님 말씀은 대략 그냥 보니까 최근에 네. 그 정부의 막 굉장히 너그러워진 정책들에 힘입어서 약간 하락폭이 좀 줄거나 거래량이 약간 늘긴 했으나 결국은 다시 하락으로 가고 있고 이미 그렇게 가고 있고 효과가 없다. 일시적으로 하락폭이 조금 둔화된 거고 다시 이제 키울 그러니까 것이다. 그림은 그렇게 네. 나오잖아요. 네, 근데 데이터. 고 제가 대표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네. 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아니다. 하락폭은 더 앞으로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금리 하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렇죠. 이제 OECD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요. 네. 작년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6.5로 평균 네. 발표를 했고 올해 예상을 3.5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의 연준 금리가 CPI 지수만 가지고 정해지는 건 아니죠. 네. 아니지만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떠한 이제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가가 조금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연준에서도 금리를 마냥 올리기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걸 감안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6에서 2% 사이로 지금 나오잖아요. 경제가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경매물건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요. 노원구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노원구의 경매물건은 7, 8건 아파트. 근데 강남의 아파트 경매물건은 20건이 넘게 나와요. 왜 강남에는 그동안에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을 못하는 지역이잖아요. 15억이 넘은 아파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제가 전부 좀 리뷰를 해봤더니 강남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가지고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산 게 아니라 강남에 담보를 제공하고 사업자 기업 대출을 받은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중소기업들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네. 힘들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이 힘들어지면 일자리가 또 문제가 되겠죠. 여러 가지 이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기준금리 3.5인데 여기에서 물론 뭐 0.25 정도 또 뭐 올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그 이상의 금리 기준금리 상승은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시장은 특히 주택 시장 가격을 통제하는 거는 금리와 공급이거든요. 금리와 공급인데 지금 고금리가 공급이 부족한 우리 주택 시장 가격을 지금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럼 금리가 떨어진다. 금리가 이제 조정이 되고 인하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공급 부족한 거를 누가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면은 실수요자들은 은행 가서 번호표 받아가지고 한 사람씩 업무 처리하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한꺼번에 시장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는 대표님, 단기적으로 네. 가격에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금리를 이제 동결한다는 건데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갑자기 그거는 이제 수요가 갑자기 아니, 급격하게 저 기준금리 말고 네. 뭐 예를 들면 시장금리가 떨어진다. 떨어진다. 시장 금리는 지금 네.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가도 시장 금리는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신규 네, 취급 네, 금액은. 그 얘기를 주시네요. 네. 이렇게 이제 조금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네. 약간 이제 뭐 MBS 금리나 이런 것들이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진 이유가 약간 이제 정부의 개입 이런 것들도 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거 지금 금리 차가 역전되어 있어서 그거를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시기에는 왜냐하면 이제 시청자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가정을 하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떨어질 거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하고 말씀을.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공급이 부족한 주택 공급이 부족한 현 시장 상황에서는 네. 가격은 탄력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네. 근데 정부에서 지금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1.3 대책에서도 공급에 대해서 50만 가구 임기 안에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50만 가구면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50만 가구요? 50만 50만 가구면은 도대체
이 주택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50만. 네. 일산쯤 일산이 100만인가? 일산 정도가 50만 아니에요? 자, 여의도가요. 네. 여의도 면적이 수변 구역까지 하면은 100만 평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100만 평. 여의도의 5배가 분당입니다. 590만 평. 그 분당이 약 10만 가구가 있어요. 아, 분당 같은 게 5개 생긴다는 거죠. 분당 5개인데 그렇게 분당 커요? 5개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은 일자리가 있는 지역인데 일자리 주변 지역, 직주근 분당 지역인데 5개 진짜 크네. 이 서울에 50만 가구 공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예,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아주 굉장히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급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뭐 발표한 날 그 다음 날 공급되는 건 아니거든요. 7, 8년 뒤에 10년 그 뒤에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금리 상황에 따라서 시장은 변동될 수 있고 만약에 금리가 여기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가격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시장을 보고 있고요. 특히 아까 이제 전세 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지금 네. 현재 엄청 많이 올랐어요. 6%대예요. 그러니까 신규 주담대 금리는 떨어지고 있지만 네. 전세 자금 대출 금리는 지금 안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전세 살기 정말 부담스럽잖아요. 네. 예, 근데 월세보다 지금 월세 비용 내는 것보다 전세자금 대출 비용이 주거 비용에서 더 들어가거든요. 이자가. 그래서 이제 월세를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는 쌓이고 월세의 수요는 이제 늘어나고 그래서 전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죠.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 네, 이렇게 봐야죠. 이건 네. 매매가 떨어뜨린 전세 가격 인하가 아니고 네. 워낙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수급상으로 잠깐 전세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예, 거다. 또 하나 뭐냐면은 네. 대출 끼고 내 집 마련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금리 부담 때문에 자기가 살던 집을 전세로 내놓고 본인 월세로 가는 거예요. 그 전세돈 빼가지고 일부 대출금 그게 그거죠. 상환하는 월세나 거. 이자나 똑같잖아요. 대출해서 전세 부분 그러니까 갚으면 이제 하향으로 해서 주거지를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네, 엄마 50평 집으로 살다가 30평대로 가고. 엄마 집으로 들어가든가, 네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래서 지금 전세 가격도 같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수요는 주는데 공급만 늘어나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문제는 매매 시장이나 전세 시장 다 주된 원인은 지금 금리가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네.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한문도 교수님은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뭐 네. 제가 보는 시각과 틀리시니까 저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모든 지표들이 금리 인하 시점이 아니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고용 지표 나왔잖아요. 네. 마이너스 30이 아니라 뭐 플러스 30이니까 10만 명인데 50만 명이 갑자기 줄여야 되는 판에 줄여야 금리를 인하할까 말까인데 도리어 고용이 늘어났으니 당연히 네. 물가 상승 압력이 더 강해지는 거고 아니나 다를까 엊그제 뉴욕 은행 총재인가요? 연방은행 총재가 제가 아는 바로는 아마 이번 달인가 아마 다 5분이 교체되는 걸로 알거든요. 네. 아시는 바와 같이 7분 위원회 이사회 위원이 있고 네. 연준 의원 은행장 5명이 교체로 도는데 이분들이 바뀌는데 네. 바뀌는 중에 2분이 뉴욕은행 총재 거의 부의장급 그분하고 몇 분 계신데 그분들 한 5분을 다 저 CNBC나 이런 데서 인터뷰를 다 땄더라고요. 네. 땄는데 이제 파월 의장하고 괴를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어제 영어는 짧지만 네. 구글 돌려서 봤는데 네. 봤더니 다 그분들은 뭐라 하냐면 5.5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인터뷰 네. 첫 인터뷰에서. 네. 그러면 우리가 점도표도 5.2와 5.5를 찍어놨잖아요. 의원들이 그러면 이게 금리가 인하되는 전제는 고용이 좀 줄고 소비가 줄고 물가가 가라앉는 전제인데 그 전제 요인들이 안 움직이면은 절대 안 움직이겠다고 파월 장관도 브리핑 때 얘기를 했고 그럼 금리 인하를 지금 미리 속단하는 것은 좀 빠르다고 판단하고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은 리세션이 오는 시점인데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경제 기본으로 1, 2년은 힘들겠구나 저는 기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정부의 대책은 IMF에서도 경고를 했잖아요. 네. 이렇게 무리하게 대출하지 말라고. 나중에 더 문제 커진다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도 작년 5월에 대문짝만하게 경고했잖아요. 대한민국 일본장 날 수 있으니 제발 이렇게 펌핑하는 거 그만하라고. 펌핑하는 표현이 죄송한데 너무 무리하게 이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대안을 찾아가라 그랬지. 그랬어요? 어이 크게 났잖아요. 이코노미스트에서. 또 아실 텐데,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외국 네. 사람들이 보는 거나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 제가 보는 거나 걔가 비슷하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금리 때문에 집값이 내렸다고 얘기하시는데 절대 네. 아닙니다. 수요 공급 이론에서 가격 중2, 중3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면 수요는 감소하죠. 네. 그러면 수요가 다시 정상화되려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내려와야죠. 지금 저는 그 상황으로 봐요. 그게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은 6월부터 시작했어요. 작년에. 근데 작년 초에 이미 거래량이 팍팍 줄었습니다. 재작년에는 6,000대였다가 4,000, 3,000, 2,000대로 오다가 6월 넘어서부터 금리 0.5 올리니까 바로 1,000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 금리 이게 없었어도. 근데 교수님, 미국은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재작년 말부터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대입이었잖아요. 별로 그렇죠. 느낌이 25씩 없잖아요. 올리기 시작했고. 네네.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비싸서 이제 안 사는 거다. 근데 2020년도, 21년도에는 아주 그냥 그때도 엄청 올랐었는데도 거래량이 아까 그게 이제 이야기하신 것처럼. 광기 패닉이죠. 네. 그때는 약간 광기 버블. 패닉이 되면 아시지만 아이작 뉴턴도 얘기했잖아요. 어. 자기가 우주는 계산하는데 네. 인간의 광기는 계산을 도저히 못하겠다. 패닉 바잉. 근데 패닉 바잉이 일어났고 언론들이 네. 또 부추겼고 실제로 공급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데 공급 부족. 거기다가 역전세 대란이 날 수가 없는 구조는 금리와 경제 상황을 알면은 저는 그래서 올해 작년에 적전세 날 거라는 것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전세 대란 없다고 얘기한 것이고. 네. 근데 언론들과 모든 뭐 유튜버들은 그걸 부추겼잖아요. 내년이 작년 가을이었죠. 7월. 그때 그냥 폭풍처럼 난리가 날 거다. 집 사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볼 때 지금은 수요의 이동이란 말씀 어느 분이 하시는데 네. 그때 그럼 보세요. 살 수 있는 사람 다 샀겠죠. 웬만한 심장이 아닌 사람 못 버팁니다. 그 상황에서 자기가 돈이 있는데 사야지. 달리는 말에 타야 되니까 다 탔어요. 그러니까 네. 수요가 원래 매년 정상적으로 서울로 말하면 6천 건씩 있던 사람들이 네. 쫙 앞으로 몰려서 다 샀어요. 네. 비싼데도 네. 광기에 빠져서 네. 샀는데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려다 다들 멈칫하고 흐느적 될 때 금리가 터지니까 왕창 주저앉는 거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수요가 다시 살아나려면 둘 중에 하나죠. 가격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내려오든지 네. 경제가 좋아서 돈을 벌어가지고 다시 집값이 올라갈 수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경제 침체가 오는데 돈이 로또 맞기 전에 그게 쉽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소유자들은 다 셀러리맨들과 근로자들, 자영업자인데 네. 그분들이 1년 안에 돈을 뭐 2배 벌까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현상은 당분간 이어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저는 현실적이다. 합리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 대표님한테 질문 하나만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고 대표님이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이 올라올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제 과거에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나고 집값이 이제 박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집값의 저점은 2012년이었어요. 그때 이제 금리가 이제 많이 떨어졌었는데 집값은 단기간에 회복하지 않았었거든요. 한 2, 3년 동안 계속 뭐 더 떨어지거나 바닥을 찍고 2012년도에 반등이 나왔는데 그 사례는 왜 그렇다고? 그때 공급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들 주된 요인은 금리와 공급인데 네. 그 또 이에 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또 통화량을 또 보셔야 돼요. 통화량을 보셔야 되는데 작년에만 우리 통화 기준 우리 M2 기준으로 보잖아요. M2로 보면은 2008년도 M2 기준으로 해서 통화량이 1,600조 원이었어요. 근데 작년 10월 말 기준,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3,788조 원이었어요. 네. 근데 2021년도 12월 말에 M2 기준 통화량은 3,400조 원이었어요. 작년에만 300조가 늘었어요. 네. 근데 이게 왜 유의미하냐면은 2008년도 집값하고 지금의 집값을 비교를 하면은 약 200%에서 300%가 증가하게 돼요. 네. 근데 통화량도 약 2.6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비슷하게 1,600조. 증가했네요. 네. 근데 이게 우리 IMF 때는
M2 통화량이 550조였어요. 그때 집값하고 지금 집값 비교해도 비슷하게 비례해서 가고 있습니다. 전체 그래서 통화량과 집값이 통화량의- 예. 그래서 통화량은 실물자산 가격을 이제 밀어 올리게 돼 있거든요. 또 공급이 부족한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뭐 정부에서도 공급이 남는데 자꾸 뭐 주택을 지라고 신규 주택 발표를 하고 근데 자꾸 이럴 리는 공급이 없거든요.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네. 우리 가구 수랑 집 수랑 자, 이게 그래서 그러면 공급이 부족하면 어 집 밖에서 사시는 분이 있으신가? 그렇지. 그렇게 이제 혼나겠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혼나겠어. OECD 기준으로 보면은요. 네. OECD 기준으로 보면 OECD 국가들은 인구 1000명당으로 계산을 해요. 우리나라는 네. 주택 보급률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인구 1000명당 기준으로 주택 수를 얘기를 하면은 네. OECD 국가들은 400에서 450에서 650가구 사이예요. 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400가구가 안 돼요. 지난번에 나와서 제가 한 교수님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자료가 맞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게 맞다고 서울 생각했어요? 수도권 그건 잘못 얘기하시면 큰일 이게 나고. 통계청에서 얘기한 자료예요. 아니 이게 발표 그렇게 자료를 뭐냐면 예, 예.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1000명당 수치가 네. 서울은 390이고 우리 저 외곽은 420. 서울은 따로 안 나옵니다. 서울은 따로 안 나오고요. 서울 아니, 그러니까 저는 수도권으로 그 얘기를 통합해서 했는데 나오거든요. 제가 어떻게 네. 맞다 틀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그 얘기하시면 안 400가구 되지. 넘게 얘기를 하셔서 네. 제가 자료를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음. 400가구가 안 넘어요. 예. 400이 넘는다니까요. 네. 이거 다음 그래서- 시간에 한번 만들어주세요. 제가 그래서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팩트 체크를 한번 좀 아, 해볼게요. 네. 그래서 그러다 치고 네네. OECD 국가 비교를 해 보면 분명히 우리가 주택 수는 적은 거고 정부 판단도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도 짓는 거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용적률 상향을 시켜서 재건축 특별법 제정해서 공급을 계속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자, 이런 걸 감안해 보면은 원자재 가격 올라가죠. 인건비 올라가죠. 공급 부족하죠. 집값만 떨어진다. 이거는 뭐 저는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는 못 하고요. 그러니까 공급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이제 대표님 보시는 거고 네.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근데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사실 근데 언론에서 싹 들어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공급 부족이 한참 나오다가 지금 공급 과잉이다라는 이야기 뭐 그러니까 예. 이제 고 인구는 대표님의 그대로인데. 말씀은 그거죠. 네. 유럽 수준의 지표보다 우리가 낮다고 적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럽은 이제 1인 가구가 워낙 많죠. 네, 우리보다 더 많죠. 우리도 1인 우리도 가구가 많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네. 지금 900만이 넘었습니다. 네, 네. 1인 가구가. 네. 자, 그 수치가 400에서 뭐 한 450 돼요. 네. 왜냐면 근데 우리는 지금 416 되거든요. 평균은 서울만 한 400 미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다고 얘기하시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개념은 뭐냐? 집값이 우리가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다 노숙자가 되면 집이 모자라요? 남아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이 없으면 지금 미분양이 왜 나죠? 전세나 역전세가 왜 나고 입주 미분양 많잖아요. 네. 악성 미분양. 그게 이 말은 이게 이론적으로 통상적인 어떤 그 팩트에서는 맞지만 네. 우리 현실에서는 약간 괴리감이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악성 미분양이 왜 생기죠? 그럼 집이 비어 있어. 비어 있어가지고 수익 칸타빌이 안 안 사니까. 팔려가지고 안 사니까요. 못 사니까. 네. 예. 그러니까 못 사니까. 고 대표님의 논리에는 약간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음. 안 사니까 못 사니까요. 안 사는 이유는 비싸니까. 그 얘기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원론으로 가면 네. 지금 만약에 집값이 많이 엄청 싸다. 그러면 지금 말씀이 맞아요. 다 서로 살라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만약에 7억이라 그러면 2억이다. 그럼 다 살라 그러겠죠. 그럼 공급이 당연히 부족한 게 맞아요. 네. 맞지만 지금은 아. 7억인데 결국- 살 사람이 없어. 그러면 공급이 남아드는 그러니까 거죠. 부족하니 남니 이거는 소득과 부담 능력과 네. 같이 상관관계를 가져서 봐야 되는 게 아니 맞죠. 결국 공급은 그러면 수요가 결정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집이 그렇죠. 몇 채냐가 중요한 게 공급이 아니고 제 말에- 부족하다 이거는 맞는 맞습니다. 논리가 아니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러나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기- 개념은 정상적인 시장에서 부담 능력이 있는데 살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모자랄 때를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지 살 사람이 없을 경우는 공급이 부족한 경우가 아니죠. 다 공급 초과죠. 그러나 그 이제 얘기는 가격이 네. 우리 가격이라는 방점이 찍히는 거죠. 네. 대표님께서는 어쨌든 뭐 우리나라 뭐 수준이라든지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볼 때 우리나라는 확실히 다른 나라들보다는 주택 수가 부족한 건 사실이니 그게 그 주택수의 개념이 틀립니다. 아 그렇습니다. 외국은 아파트 기준이 아니고
다 네. 모델이 틀리잖아요. 단독 있고 2, 3층짜리 뭐 그렇겠죠. 용적률 쾌적한 200%로 진 거잖아요. 우리는 예, 예. 어때요? 아파트 다세대로 빌라. 짓고 막 이렇게 줬는데 예. 다가구 있잖아요. 예, 예. 다가구를 집 하나로 치잖아요. 아, 거기 몇 사람 그래요? 살아요? 아, 다가구는 집 하나예요? 그 단독주택의 종류의 하나가 다가구가 우리 구분할 때. 아. 그래서 이거를 요번에 작년인가 네. 세대수를 계산해서 주택수를 친히 많이 뭐 설왕설래 그게 하는데 한 20개 우리나라 들어가잖아요. 통계는요. 네. 자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들은 그 준주택이라고 세금은 받는데 네. 집이라고는 또 안 치잖아요. 아. 주택이 아니에요. 어느 분이 우리 강남에 보시면 저 자기 집 대신에 아.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 많잖아요. 그 주택이 아니에요. 아, 그 주택 주택이잖아요. 계산 안 돼요, 근데? 안 되죠. 그러니까 아. 이런 우리나라는 아직 통계에 있어서 영국 특수성이 왕리 좀 있다. 학회처럼 120년, 200년 된 통계의 어떤 근거가 완벽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요새 부동산은 자료가 자꾸 틀리잖아요. 왜 틀리겠어요? 아. 간단합니다. 그래서 통계가 아직도 우리가 과도기에서 고쳐가는 중이고 요즘 통계 얘기 나오지 그전에 통계 나오면 100% 믿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자꾸 통계 이상하다 하니까 또 다른 교수님들 박사님들 얘기해서 하니까 통계하던 사람들이 수정하고 계속 수정한다는 보도 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그거는 통계청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시장에서 그냥 보자 이거죠. 네네. 주택수가 모자르다 남는다 이거는 우리가 돈이 살 수 있는 능력이 될 때는 모자른 거예요. 그죠? 좋은 집은 모자르죠. 살 돈 없으면 저는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살 돈이 없는데 집이 남아들죠.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네네. 그러면 제가 자꾸 끼어들어. 아니요, 지금 질문하시는 저도 타이밍이에요, 진행하는 지금. 거죠? 아, 네. 당연하죠. 적정한 가격. 적정가요. 예. 주식에는 PER이 있습니다. 네. 부동산에 뭐가 있을까요? PIR? 아 역시 뭐 진짜 주식 말고는 모르는 게 없네요. 아, 또 이런 건 이제 시청자분들 다 아시니까 소득을 몇 년 모으면 이제 살 수 있냐 이런 건요. 네. 진짜 훌륭하십니다. 네. 적정 가격이 궁금해요. PIR도 바닥을 잡을 수는 있고 없고. P는 I분의 R이라는 환원율 있잖아요. 자본환율. 그거 넣어도 나오고요. 우리나라 HAI라는 부담지수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네. 좋은 지표들이 많아요. 이 세 가지만 보면 근데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어느 방향이죠? 더 내려가라. 너무 높다. 아, 그렇습니까? 원희룡 장관도 얘기하셨잖아요. 언제- 우리나라 18, 예. 제가 18년, 17, 18 되니까 12 정도 내려가야 된다. 원희룡 장관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럼 계산하면 40%예요. 네. 아. PIR로 P분의 P는 I분의 R 있잖아요. 기대 수익률을 넣고 네. 가격 뽑는 거 자본환율을 계산하면 네. 송파 강남 일대에 임대 자본환율이 얼마 나오면 2% 나와요. 아파트 임대 놓으면. 네. 아, 10억짜리 사면 네, 2% 나와요. 1년에 2천. 그러면 기준금리 기대 수익률을 4, 5%잖아요 지금. 네. 네. 거기에 맞추려면 집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절반이 돼야 되나요? 절반 내려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40% 말씀드린 거. 모든 지표들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구나 해서 저는 그게 이제 적정 가격이 뭐냐?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시장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을 정상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게 정상 가격이 아니죠. 평균 거래량이 나와야 정상 가격이라는 얘기는 네. 비싸거나 싸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비싼 거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혹시 적정 가격에 관한 의견 뭐 숫자 쓰셔도 됩니다. 네. 네. 어느 정도가 적정 가격인지.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뭐라고 상 얘기할 수는 없구나. 네, 이론상 얘기하는 거는 수치에 불과하다. 저는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영원히 오를 수도 있어요? 예. 미분양 얘기를 뭐 하셨는데 네. 네. 미분양은 어느 네. 시대나 다 있어요. 어느 시대나 다 있고 이게 이제 주택과 사람이 미스매칭 되는 거예요. 네. 실수요자가 원하는 지역과 네. 공급하는 지역이 다르면은 미분양이 날 수도 있고 아니 원하는- 강남도 미분양이 났잖아요. 이번에 거기를 누가 안 사고 싶은 사람이 예, 네. 그 2008년도예요. 네네. 반포의 레미안 퍼스트지. 네. 반포 자에 다 미분양 났어요. 아크로 리버파크도 네. 미분양 났어요. 그때 들어갔어요. 그러면 네. 거기 대치동의 레미안 대치 팰리스도 네. 미분양 났고요. 네. 리센츠, 엘스, 네. 예, 뭐 이런데 트리지움, 파크리오 이런데 다 미분양이 났어요. 왜 네. 그랬죠? 예, 공급이 그때 많이 됐으니까 그 당시에 예. 근데 일시적 거기-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때 이게 뭐 부동산 가격이 뭐 더 떨어진다 아닌다 이런 시기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사고 했는데 결국은 주택 수는 부족을 했는데 했는데 시장 분위기가 금리 때문에 2008년 9월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25를 찍었어요. 네. 대출 주담대 금리는 7.2%였고요. 네. 그런데 2009년 2월달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로 내려옵니다. 네. 3.25% 포인트가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떨어졌는데 이때 마곡지구라든가 위례라든가 이 참여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많이 하던 시기, 네. 재건축하고 맞물리면서 주택 수가 많이 늘어나던 시기, 그래서 가격이 금리하고 맞물리면서 떨어졌는데 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회복이 안 됐던 거죠. 왜 네, 회복이 안 네. 됐죠? 금리도 그러니까 떨어졌고 주택 공급이 이제 많이 되니까 공급이 계속 되니까. 당시에 공급이 많이 됐으니까 신축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그렇게 이제 안 올랐는데 이게 이제 공급이라는 게 계속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또 끊겼죠. 끊기다 보니까 또 주택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근데 아까 대표님은 이제 수요는 금리에 탄력적이라고 해서 금리를 3.5% 포인트나 내렸으면 수요가 제가 확 말씀드렸잖아요. 늘어나서 금리와 네. 공급이 시장을 이 주된 요소라고요. 금리가 떨어졌는데 공급이 많으면은 훨씬 더 많았었다. 그렇죠. 공급이 많으니까 금리 떨어져서 이걸 수요가 늘어난 것보다 그렇죠. 공급이 훨씬 더 많았었다. 저금리 상황에서 지난 5년 동안 저금리 상황에서 그런 강한 규제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금리 상황에서는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고금리 상황에서는 아무리 규제를 풀어도 고금리 상황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반론 좀 빌게요. 좋습니다. 네. 여러분 저 미친 집값이라는 게 용어가 언제 나왔냐면요. 네. 노무현 정부 미친 집값일 때 나왔습니다. 있었죠. 예. 그때 금리가 3%였는데 네. 노무현 정부에서 자꾸 집값이 오르니까 5.25까지 올립니다. 거의 2배. 아. 그래도 미친 집값은 멈출 줄 모르고 오릅니다. 2년 동안 쭉 올랐어요. 네. 지금 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5.25까지 갔던 게 2%툭 내려옵니다. 네. 미국이 터졌으니까 글로벌이. 네. 미국이 금리 낮추니까 우리도 낮췄거든요. 네. 낮춰가지고 1년 동안은 말씀대로 별 반응이 없다가 이 MB 정부에서 지금 요번에 103 대책 있잖아요. 이런 거에 버금가는 대책을 그때 딱 던집니다. 던지니까 아니나 다를까 음마가 30% 쭉 빠졌었는데 아까 6개월 만에 내려왔다는데 6개월 만에 다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다시 전고점 비슷하게 찾아갑니다. 찾아갔다가 네. 미국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뭐 양적 완화 쭉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그 더블 딥 비슷하게 네. 여기서 꺾여가지고 말씀 주신 2012년에 2009년부터 8년에서 9년에 쭉 섰다가 9년 말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12년 완전 바닥 찍었다가 그때부터 13, 14, 15 살짝 회복하는 이 시기를 겪은 거예요. 네. 그러면 금리 올렸는데 집값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올랐냐? 금리는 3% 올랐는데 소득이 경제 성장률이 이때 7%예요. 평균이. 소득이 더 느는 거예요.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은 금리가 5%인데 소득은 안 늘어. 당연히 못 사죠.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주택가격 기준 점도 그때는 미친 집값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볼 때 164. 네. 우리가 그 집을 샀을 때 평균 샀을 때 부담하는 비율이 164면 한 40% 돼요. 45%. 네네네네. 40%만 소득에서 부담을 댔는데 지금은 54%예요. 서울 아파트 값이. 근데 값이 더 비싼 거잖아요. 네. 그 와중에 경제 성장률은 더 낮고 소득도 낮는데 금리는 또 더 비싸. 네. 당연히 금리와 관계는 분명히 있죠. 금리를 낮추니까 리바운딩 했잖아요. MB 네. 때. 했다가 경제 체력과 소득이 안 느니까 그냥 하락한 거죠.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그게 이제 일시적 반등인 거죠. 제가 볼 때. 네. 요번에도 만약에 고 대표님 말씀대로 금리를 만약에 미국에서 내린다. 일시적 반등은 돼요. 그 얘기는 뭐야. 근데 경제 침체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내려 우리도 내리는데 경제 침체가 오면 어떻게 돼요? 소득이 안 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데드캣 파운드가 일어날 네네네.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잠깐 오를 수는 있어도 네, 다시 네.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 주신 적정 가격으로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네. 긴 안목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 소득 관련해서 소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완전 집- 중요하죠. 예, 집을 살 수 있냐 없느냐. 근데 이제 그 소득이 네. 전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소득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중요하죠. 사실 서울 뭐 이런데 이제 집 살려면 뭐 15억 뭐 이렇게 이제 간다면 네. 그냥 소득 모든 사람의 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위 뭐 20% 혹은 상위 30% 정도 되는 그러니까 즉 이 아파트를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중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소득은 만약에 이제 위아래가 더 벌어지고 양극화가 좀 심해지면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은 더 늘어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 안 늘어나서 평균은 비슷하나
사실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난다면 네. 아파트 구매에 대한 유혹을 좀 강하게 느낄 수 있지 않겠나는 뭐요? 아파트 구매에 대한 유혹, 유혹을 유혹. 예. 그럼 유효수라고 표현하면 돼. 우리가 5분의 1을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늘어나겠죠. 당연히 소득이 늘어나면. 그건 상식적인 거고. 우리가 유효수를 좀 계산해 보시고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소득 뭐 5분의 1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럼 20, 20, 세 칸, 5칸 나오잖아요. 네네네. 5칸 중에 우리나라 서울만 말씀해 주면 죄송하지만 서울의 예를 들어드리면 그러면 지금 유주택자가 50% 정도 돼요. 52%, 48%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편하게 그냥 50대 50이라고 표현할게요. 서울에. 그러면 유주택자가 50%고 나머지 무주택자예요. 50%가. 그럼 무주택자들은 그러면 4, 5분위에 40% 분하고 3분위의 반 정도가 그러면 무주택자겠죠. 네. 그러면 4, 5분위의 평균 소득을 한번 말씀드리면 참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득부 그 표가 나오잖아요. 통계청에서 매번 이번 가계복지조사에 나왔는데 6천만 원 이하가 거의 60%입니다. 서울에 2인 가구 기준으로 중요한 건 1인도 아닙니다. 그러면 실수령액 아시잖아요. 그러면 400 한 초반이에요. 네. 그럼 최저 생계비 150에서 200 되거든요. 2인 가구면 200 빼면 200이 여유 있는 가처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주택 가격 10억에다가 우리나라 가계복지조사에서 나온 결과가 평균이 4.9억이라고 그랬어요. 5억이요? 우리 자산들이 가구다. 거의 그 중에서 9천인가가 빼고 하면 실 자산이 한 3억 5천 되는 것 같아요. 그럼 10억짜리 집을 살려면 대출 얼마 받아야 돼요? 7억. 정부가 원하는 대로 LTV 70% 딱 맞아요. 네. 7억 받으면 지금 4%면 얼마예요? 280. 생활을 못 해요. 10억은 못 사는 거예요. 유효수조차도. 그러면 그 밑에 4분위, 5분위는 어떻냐? 월 페이가 300 수준입니다. 무슨 집을 삽니까? 이 서울의 비싼 집을. 네. 그러면 유효수가 지금 많이 줄은 거예요. 그리고 영끌할 때 많이 샀잖아요, 또.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던지는 정책을 던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아, 소득이 더 이상 늘지 않는 한 이제 집 살 사람이 거의 없구나. 이 집값에는. 그러면 임대사업자들은 돈이 있잖아요. 양극화로 인해서 돈을 갖고 있잖아요. 이 집을 사주기를 바라서 임대사업자 정책 던지는 거예요. 아마 세금하고 다 풀어주는 거, 그거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뭐냐. 집값이 내려와서 이 4, 5분이, 4분이나 3분이 반 분들이 살 수 있는 집값으로 내려오든지 그래야 수요가 살아나겠죠. 말씀드린 대로 유혹을 느끼고 사겠죠. 근데 가격이 멀어지면 못 사니까 그럼 방법은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그 살 사람은 누구예요? 자산가밖에 없잖아요. 자산가 사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임대사업자 제도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스토리는 끝났죠. 그러면 서민과 무주택과 미래를 위해서 네. 청년들이 지금 출산율이 전 세계 공짜 아닙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저기 많이 나신 분 있습니다. 3명 나신 분 있습니다. 이거 애국자신 거고. 애국자.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보면 이제는 네, 네, 우리가 네. 기득권이나 기성세대들이 더 이상 이 집값을 갖다 오르니 마르니 얘기하는 자체도 저는 무의미하다고 봐요. 아, 우리가 적정 가격으로 가서 청년들이 아기를 낳고 사람이 늘어나면 당연히 수요도 늘어나고 소득도 늘어나고 결국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그때 집값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정상적이잖아요. 그 시장을 위해서 지금은 저는 당분간 집값이 내려가는 건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랑 또 어떻게 갈 건가는 또 약간 좀 다를 수 네, 그렇게 있으니까. 하죠. 네, 맞습니다. 자, 우리 고 대표님께 끝으로 잠깐 시간 좀 드릴까요? 네, 뭐 방금 뭐 적정 가격 얘기도 좋고요. 아니면 뭐 아니면 제가 질문을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 그래도 하나만. 괜찮을까요? 뭐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긴 했습니다만. 네. 그럼 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정부 정책이나 대책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 대책이 나오면 집값이 반등할 것이다. 이 집값 반등을 예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네. 이제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게 이 아파트 이제 거래량이 되게 이제 중요하게 보는데요. 거래량을 아까 우리 한 교수님도 거래량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거래량이 서울에 이제 제일 많이 거래된 거는 15,000건, 16,000건 때도 이제 최고점 찍을 때도 있었는데 1,000건 미만으로 이제 거래가 되면은 이게 1,000건 미만으로 거래됐는데 이게 5억이 떨어졌다, 3억이 떨어졌다. 이거는 사실은 특수 거래에 의해서 거래가 된 거일 수도 있고 과잉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 통계 또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작을 때 신고가가 나왔다. 이것도 마찬가지 현상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받쳐졌을 때 그 통계는 정말 유의미하지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을 때 한 구에 한 달에 뭐 20건 정도 빼니 거래가 안 됐는데 거기에서 떨어진 게 그 아파트 전체가 떨어진 거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4,400가구인데 4,400가구 중에서 두 달에 한 건이 딱 거래가 돼서 이게 특수거래에 의해서 만약에 3억이 떨어졌다. 근데 이거를 떨어진 통계로 잡기에는 과잉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래량 추이를 보는 거는 되게 중요하게 조금 봐야 되고요. 가격 네. 반등. 그래서 2월달, 1월달 통계는 되게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1.3 대책 이후에 1월달에 거래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1월달에 우리 뭐 아까 한 교수님 예상이 1,500건 정도 예측을 하셨는데 저도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나오면은 전달 12월 달에 비해서 굉장히 유의미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지금 1.3 대책 이런 또 대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실수요자들한테 또 시장의 주택 공급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다. 그래서 규제보다는 네. 완화를 통해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게 정부에서는 공급에 대해서 공급을 가지고 시장 가격을 조금 통제할 수 있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공급을 좀 많이 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이런 정책이 앞으로 더 많이 네.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한 말씀 네,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댓글들을 보다가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네. 말씀드린데요. 어떤 사람은 5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갭 투자를 해가지고 5억짜리 1억 갖고 갭 투자하면 5억에 5개 사거든요. 자산가 25억 자산가입니다. 네. 그죠? 자본은 5억이죠. 네. 최근에 제가 연락 오는 분들 보면 가지고 있는 돈이 7억 8억이에요. 네. 집을 못 산 무주택자예요. 네. 누가 더 자본이 많습니까? 자꾸 여기 저 댓글에 보면 뭐 이렇게 약간 갭 투자하신 분들이 말씀이 올리는 것 같은데 네. 냉정하게 우리 시장을 보시고 시장에 대비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역시 부족했고요. 네. 두 분은 앞으로 저희가 커플로 묶어서 주기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한문도 교수님 그리고 고준석 대표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